평생 원망하던 가출 엄마 집 나간 이유가 기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누군가는 나 같으면 평생 용서 못했을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엄마잖아 라며 고개를 떨굴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사연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세상 모두에게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미워해도 끝내 미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박혀있던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10살도 되기 전에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제 엄마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 저는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뭐가 뚝 부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9살 되던 해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 신발이 없었고 옷장이 비어 있었고 밥솥 또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사라졌습니다. 공들여 모아둔 전세금, 제 통장에 들어있던 적금, 오빠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까지 전부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엄마 이야기가 금기어가 됐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사춘기인 오빠는 집을 나돌았고 저는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버지 술 냄새 맡으며 잠들던 9살의 마지막 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요. 어떤 어른이 되고 어떤 엄마가 되든지 간에 절대 내 엄마처럼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겠다 라는 다짐이 이제껏 저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성장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이 된 후에는 학교 끝나고 집안일은 당연하고 분식집 설거지, 신문 배달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버지 외상 술값 갚고 집세 내고 정이 끊기는 것만은 막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러지지 못해 살아온 50년 인생이네요.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 안에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없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이 열이 펄펄 끓을 때, 아이 입학식 날, 명절에 친정 갈 때마다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저는 그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엄마 소식을 40년이 넘어서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누구누구의 따님 되시냐고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바보 같은 제 발은 결국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제가 기억하던 엄마와 전혀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쁘고 말 많고 늘 자기 얘기만 하던 젊은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말라버린 몸,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인,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우는 여자였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보러 올 줄은 몰랐다 라고요. 그 말에 제 안에서 40년짜리 분노가 터졌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왜 평생 모아놓은 가족의 목숨줄 같았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냐고 말이지요. 엄마는 굽어버린 등으로 한참 동안 제 원망을 받아냈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린 채요. 그 모습이 불쌍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불덩이가 더 활활 타오를 뿐이었어요.
그때 한참을 혼자 눈물을 삼키던 엄마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 돈 네가 죽을까봐 가져갔다 라고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더군요. 제가 죽을까봐 돈을 갖고 집을 나갔단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도 어쩜 이렇게 지어내지 싶어서요.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이 그저 핑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실 자기 그때 도망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집을 떠난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아버지의 폭력과 술에 얼마나 지쳤었는지요. 물론 저도 그게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술에 취한 아빠에게 수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멍이 든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고 상상도 못 해봤던 말이었으니까요. 네가 심장병 걸릴 수도 있단 말을 들었어 라고 힘겹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 뭐라고요? 라고 대답할 수도 없게 당황해버렸습니다. 엄마의 말인즉슨 이랬어요. 제가 막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심장질환 가능성이 있단 말을 들었대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나 들어왔다고 타박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 몰래 목돈을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투자처를 잘 고르면 마찬가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누가 들어도 사기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40년 전 그때에는 사람들이 참 순진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면 철석같이 믿기 마련이었죠. 게다가 제가 살았던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사람들이 유독 더 선하고 순수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소문에 누구보다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었지요. 큰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는 그 길로 서울에서 이사 왔다던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서울로 가서 가진 돈을 다 투자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어요. 엄마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 집 돈을 싹 다 들고 가출을 한 건요. 원래 계획은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아빠라 할지라도 큰 돈을 갖다 주면 뭐라고 못할 거란 생각에서였대요. 그 말을 듣고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대책 없이 일을 꾸민 엄마도 답답했고 50평생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 원망만 하며 서글프게 자라온 제가 불쌍해서요. 심장 수술 시켜줄 생각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지 그랬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깟 수술이 뭐라고요. 저는 평생을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데 말이지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릴 땐 마냥 곱고 부드럽게만 느껴지던 엄마 손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거칠어졌더라고요. 집을 나간 뒤 엄마의 생활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말해 뭐 하나요? 엄마가 들고 간 그 돈은 금세 사기를 당했고 엄마는 집에 돌아올 염치도 없어 낯선 서울 땅을 전전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자기 손으로 버리고 온 자식들에게 원망 듣는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워서 차마 시도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대신 생각날 때마다 몰래 공중전화로 전화를 몇 번 건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몇 번 걸려온 전화가 말도 없이 뚝 하고 끊겼던 게요. 때마침 전화를 받았던 게 저라서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엄마는 그렇게 짧게라도 제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살 힘을 만들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곤 하염없이 울부짖고 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소액의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너희들만 생각하면서 모은 거다. 받아주렴. 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통장을 꽉 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가련한 인생이 이 통장 안에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끊겼던 엄마와 저의 인연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에라도 오해가 풀리고 연이 닿았으니 엄마를 정성껏 모시는 게 좋지 않냐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연을 들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장 요양원에서 엄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제 마음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지도 않고요. 다만 한 달에 한 번, 길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요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냥 같이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먹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요. 어쩔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하염없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 돌아올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엄마를 용서한 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아니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요. 용서보다 어려운 게 이해라는 걸 56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허락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더 흘러야 이해의 단계가 끝나고 결국 엄마를 용서하게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엄마는 끝까지 남아 있었고 어떤 엄마는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속에도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가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미움이라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와도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 아빠, 남은 오늘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사계는 내일도 엄마, 아빠 곁에서 쉽게 말할 수 없던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